네, 안녕하세요. 역사랑 한국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족주의 계열이든 사회주의 계열이든 그 이념과 노선을 초월하여 일제히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을 제외한 우리나라의 전민족이 함께 협동하여 일제에 맞서자는 민족협동전선운동, 다른 말로 민족유일당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의 목차인데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사상이 어떻게 수용이 되었는가를 배워본 다음에 두 번째는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1926년 60만세 운동을 함께 전개한 결과 이들이 서로 연대할 수 있는 공감대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배워본 다음에 이러한 공감대의 결과로 1927년 결성이 된 신간회의 활동을 배워볼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1929년 광주에서 학생들이 주도를 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순으로 해서 이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가지고 여기에 등장하는 각각의 용어들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에서 민족주의가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우리 민족의 실력을 양성하여, 즉 실력 양성 운동 등등을 통해 우리 민족의 독립을 가장 우선시하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가 무엇인가라고 보면 개인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라고 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기를 왜 이 세상은 빈부의 격차와 같이 사회적 모순이 나타나는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바로 생산시설의 개인화, 즉 사유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생산시설을 공동으로 사회가 가진다면 이 세상의 모순이 사라질 것이다. 그 결과 공동으로 생산을 하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함께 나라의 독립을 하자.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사상이고, 그리고 공산주의가 무엇인가라고 보면 사회주의가 발전을 해가지고 그 다음 단계가 공산주의라고 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는 공동생산뿐만 아니라 이 생산된 생산물들을 골고루 분배하자. 바로 이 공동분배의 개념이 들어가게 되고 이와 더불어서 독립을 하자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와 반해서 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크게 구분할 필요 없이 그냥 하나로 생각을 하시고 수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용어들을 정리를 해봤고요. 첫 번째,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사상이 어떻게 수용이 되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용의 배경에는 3.1 운동이 전개된 국외의 배경과 비슷하거든요. 러시아 혁명 이후 당시 러시아의 최고 실권자였던 레닌이 약소 민족의 해방 운동을 지원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회주의가 확산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3.1 운동 이후 1920년대 청년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주의가 확산되게 되고 이 결과 1925년 조선 공산당이 결성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사회주의 사상이 점점 확산되어가는 그 결과와 영향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세력이 분화돼 버리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사회주의 사상이 점점 그 세력이 커지게 되자 일본 입장에서는 상당히 걱정될 수 있거든요. 왜 그런가? 모든 것을 다 사회로, 모든 것을 다 공동으로 해버리기 때문에 국가 체제가 흔들릴 수 있는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제가 1925년 이 치안 유지법을 제정을 하게 되거든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국채를 부정, 즉 천황제도를 부정하는 사람들을 체포하겠다, 탄압하겠다 이 뜻이 담겨져 있고, 두 번째는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다 탄압하겠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채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사회주의라든지 독립운동가를 뜻하게 되고,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사회주의자였기 때문에 이들이 결과적으로 탄압을 심각하게 당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26년 60만세 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보도록 할게요. 60만세 운동의 배경인데 첫 번째는 사회주의 세력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두 번째는 일제의 통치 방식에 대한 일반민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반발이 표출된 사건이라 할 수 있으며,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고종의 아들이었던 순종 임금이 서거, 즉 사망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3.1 운동의 직접적인 계기가 고종임금의 서거라면 이 60만세 운동은 순종임금의 서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에 따라 60만세 운동의 전개 과정을 보도록 할게요. 먼저 준비 과정인데 사회주의 계열과 천도교 계열이 그리고 함께 모여가지고 이 운동을 준비하게 되고 여기다 플러스로 학생단체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순종의 장래일에 맞춰가지고 대규모 만세 시위를 개최하게 되는데 사전에 이 계획이 발각되게 되면서 사회주의와 천도교 계열이 일제에 의해서 검거, 즉 체포된 사건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때 살아남은 학생들이 학생단체가 중심이 되어 이 만세 운동 시위를 전개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60만세 운동의 의의와 영향을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학생단체가 이 60만세 운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한 결과 학생운동 세력이 민족운동의 중심으로 부상을 하게 되고요. 또 다음 중요한 의의가 있는데 바로 이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 간의 연대를 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계기가 마련되게 되거든요. 이에 따라서 이번 수업 주제의 타이틀인 민족협동 전선운동, 즉 민족유일당 운동으로 연결되는 배경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60만세 운동까지 알아봤다면 이러한 민족협동전선이 이루어진 국내 단체라고 할 수 있는 신간회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 신간회는 별 3개를 선생님이 놓은 만큼 수능에서 광주 학생 항일운동과 쌍쌍바로 매년 이렇게 출제가 자주 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이 신간회의 배경인데 첫 번째로 국내적 배경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모두 연대의 필요성을 공감을 하게 되거든요. 왜 그런가 봤을 때 민족주의 입장에서는 이들 사이에 이 자치론이라고 하는 이론이 대두되게 됩니다. 이게 무엇인가 봤을 때 1924년 이광수가 동아일보에 민족적 경륜이라고 하는 글을 게재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말하기를 일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의 참정권을 갖자, 즉 정치권을 행사하자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즉슨 일제가 허용하는 범위, 즉 독립운동을 안 하겠다, 잠시 보류하겠다 이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에 따라 민족주의 계열에서 크게 반발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이러한 자치론에 공감을 한 세력들을 일제의 타협적 민족주의자라고 하고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라고 해서 민족주의 계열이 분화돼 버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사회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했듯이 1925년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는 사람들을, 즉 사회주의자들을 탄압하기 위해 치안유지법이 제정이 되게 되거든요. 이에 따라 사회주의 세력이 심각하게 타격을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외의 배경을 보면 1924년 중국에서 제1차 국공합작이 성립이 되게 되거든요.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이 함께 힘을 모아서 중국의 군벌 그리고 제국주의를 타도하자 이렇게 기지를 내걸게 되는데 솔직히 1926년에 중산암 사건이라 해서 국공합작이 결렬되는 위기에 처했다가 27년에는 완전히 결렬되긴 하지만 이러한 흐름들이 우리 국내 민족운동 세력을 자극함으로써 이 신간의 성립의 국외적 배경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간의 결성 과정을 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 계기는 아까 설명을 했던 이 60만세 운동 이후 민족운동 세력이 연대를 모색하게 되거든요. 바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1926년에 발표가 된 이 정우회 선언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우회는 사회주의 단체인데 여기서 선언하기로 민족주의 계열들이 가지고 있는 불호주와 성질을 인식하면서 이렇게 명백히 인정하면서도 그들은 우리와 동맹자적인 성질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이 타락한 형태, 즉 비타협적인 형태로, 타협적인 민족주의자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 민족주의 계열과 적극적으로 제휴하겠다. 이런 선언이 발표되게 되고 결국은 이들이 모여져서 신간회가 형성되게 되거든요. 이 결성이 된 주체 세력들은 일제의 비타협적인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 생님은 줄여서 비타민, 이렇게 비타민 세력. 바로 이 비타민 세력과 이 사회주의 세력이 함께 연대를 해서 결성을 하게 됩니다. 이 단체는 바로 합법적인 단체거든요. 여러분들이 신민회랑 헷갈리면 안 되는데 1907년에 결성이 된 신민회는 비밀결사단체, 즉 비합법적 단체였다면 요 신간회는 요 합법적으로 일본이 요거를 인정해 주게 되거든요. 왜 그런가 봤을 때 1920년 되면 문화 통치의 흐름이었으므로 문화 통치의 기지에 따라 언론, 출판, 결사, 집회의 자유가 부분적으로 허용되게 됩니다. 이렇게 문화 통치의 유함을 표방하기 위해서 이 신간회를 인정해주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일제가 말하기를 이 신간의 최종 목표는 결국 우리 민족의 독립이다. 이에 따라서 철저하게 탄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전국적인 총회를 못 열게 한다든지 민중대회도 못 열게 한다든지 그런 흐름이 보이게 하거든요. 일본은 이런 문화 통치의 표방적인 이유 외에도 이 신간회를 왜 합법적으로 승인을 했는가 그 이유를 보면 첫 번째로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이거 몰라도 됩니다. 독립운동의 흐름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 얘들이 여기에 모여가지고 이런 독립운동을 전개하는구나 라고 파악하기 위해 이런 단체를 승인하기도 했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모이게 되는 독립운동가가 누가 있는가를 파악해서 저놈 저런 운동을 하는구나, 나중에 잘 적어놔야지, 이런 독립운동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이런 신간회를 합법적으로 승인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직에는 초대 회장이 이상재라고 하는 인물을 선출하게 되고 각지의 지회를 설치하게 되는데 정말 많이 설치되었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140개의 지회가 설치되었고 전국적으로 약 4만 명가량의 회원을 보유한 일제강점기가 최대 규모의 합법적인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강령을 보면 첫 번째로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요 각성을 촉진하겠다. 이런 첫 번째 강령이 나오고 두 번째는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하겠다라는 뜻이 나온과 동시에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기회주의자, 즉 일제의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을 일체 부인하겠다. 이 세 가지 강령이 나오기 때문에 혹시나 수능에서 이 강령이 나오면 신간회구나 파악을 하시고 문제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간회의 결성 과정을 봤다면 신간회의 본격적인 주요 전개 활동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활동인데 전국의 순회 광년회를 실시하기도 하고 연설회를 개최하기도 했으며 전반적으로 사회주의 운동과 비슷한 형태로도 전개되게 되거든요. 농민이나 노동운동 등등을 지원하기도 하고 백정들의 사회적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형평운동도 지원함과 동시에 여성운동에도 크게 관여하게 되는데 이러한 여성운동을 담당했던 신간회의 자매단체가 바로 이 근우회예요. 근우회는 여성들이 모여서 여성의 인권, 신권을 올리기 위해서 한 단체라고 할 수 있는데 근우회는 작년 19년도 기출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 배우게 될 1929년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사건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가를 파악하기 위해 이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게 되고 이렇게 조사한 결과를 일반 민중들에게 알기 위해 대규모 민중대회를 계획 이렇게 신간의 활동이 이루어지지만 결국은 해체 또는 해소되게 되거든요. 해소는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겠다 이런 뜻이 있는데 먼저 해체 배경의 첫 번째는 국내인데 아까 말했듯이 요 위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의 조사 사항을 일반 민중들에게 알리기 위한 민중대회를 계획하다가 여기에 포함이 된 허언 등의 집행부가 일제에 의해서 탄압받게 되고 체포되게 되거든요. 일본 입장에서는 이게 파헤쳐지면 불리하기 때문에 이들을 체포하게 되는데 이렇게 집행부가 사라지게 되니까 김병로 등등의 신집행부가 들어오게 되는데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협력을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보이게 되거든요. 신간의 강령에 기회주의자들을 일체에 부인한다 말했지만 이거는 강령과도 맞지 않고 이에 따라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갈등이 터지게 되게 되거든요.
되거든요. 국외적 배경에서는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노선이 변화하게 됩니다. 전 세계 공산주의를 진두지휘하기 위한 기구로 코민테른이라고 하는 기구인데 여기서는 민족주의 계열과의 연대는 그만두고 계급투쟁을 철저하게 시행하라 이런 말이 나옴에 따라서 결국은 사회주의 계열이 이 신간회를 이탈하게 되고 1931년에 단체가 해체되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 신간회가 가지는 의의가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의의가 중요한데 이 신간회는 일제 강점기 하에에 있었던 최대 규모의 가장 규모가 컸던 최대 규모의 합법적인 민족운동단체라고 하는 의의가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랄게요. 두 번째는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 즉 비타민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함께 연합했다. 이런 의의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1929년에 발생이 된 광주 지역의 학생 항일 운동을 보도록 할게요. 이게 발생하게 된 배경에는 일제 식민지 차별 교육에 있거든요. 일제가 문화 통치에 따라서 제2차 조선 교육령을 반포하고 한국어, 한국사 교육을 좀 너무 강하겠다 말했지만 이건 명분일 뿐이고 일본어 교육을 강화하고 한국사, 한국어 교육을 무시하는 형태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 60만세 운동 이후에 학생 운동이 민족 운동의 중심 세력으로 부각하게 되니까 이런 조직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러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전국으로 퍼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도 합니다. 이게 직접적인 계기, 즉 발단은 일본인 남학생이 당시 나주에서 광주로 가던 기차에 있던 한국인 여학생 2명, 그 중에서 박기옥이라고 하는 여학생을 몰래 잡아당기고 놀리고 하는 희롱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 광경을 목격을 한 이 박기옥 여학생의 사촌 동생 박준채 군이 너 지금 뭐하는 짓이냐 이걸 시작으로 해가지고 한국인 학생들, 일본인 학생들이 패싸움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게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는데 근데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찰 등이 일본인 학생에게 유리하게 사건을 처리하려고 하니까 광주 지역 학생들이 화가 나가지고 총궐기 전체적으로 다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신간회를 비롯한 다양한 여러 사회단체의 지원, 신간회는 인중대회를 기획하려고 했다는지 그 이전에 진상조사단을 파견했다는지 이런 지원을 위해서 이 운동이 전국적 규모의 항일 운동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가지는 의의를 보면 3.1 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다라고 하는 의의가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수업에서는 민족유일당 운동, 즉 민족협동전선 운동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이번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